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산림환경학 전공 야생동물학 연구실에서 야생동물의 공간 이용을 연구하고 있는 최서윤 박사과정입니다. 야생동물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낮게 여겨지기도 하고 또 무관심 속에 있기도 한데요. 그런 야생동물들이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시선을 주고 손길을 내밀어주는 시간을 이렇게 함께 가질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요. 오늘은 그동안 저뿐만 아니라 저희 연구실 원들도 함께 왔는데 저희가 연구하고 현장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 그런 것들과 함께 야생동물이 땅을 어떻게 인지하고 또 이용하는지 이런 것들이 땅의 모양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야생동물과 상호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저희가 연구해온 경험과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릉여수지에서 저희가 진행 중인 것도 짧게 얘기를 할 계획입니다. 네. 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 야생동물에게 땅이란 뭘까요? 네, 땅 위에 살아가는 육상의 야생동물들은 생존하고 번식하기 위해서 모두 저마다의 서식처를 필요로 합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 먹이원을 얻고 은신처와 물을 찾고 또 함께 살아가는 자신과 같은 종의 친구나 경쟁자들 혹은 다른 종의 개체들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땅이라고 다 같은 땅일까요? 예, 땅은 다양한 종류의 단편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각의 숲 단편이 있기도 하고 농경지나 도심지 단편으로 이루어지기도 있고 이들이 서로 모여서 모자이크를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땅의 모자이크 속에서 동물들은 어느 땅에나 무작위하게 랜덤으로 분포하는 것일까요? 예, 아니겠죠. 네, 각각의 종마다 또는 개체 특성에 마다 선호하는 공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땅의 특성에 따라 동물들은 또 적응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겠죠. 어떤 땅의 단편에는 동물들이 많이 발견되기도 하고 어떤 곳에는 아예 없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곳들은 서로 연결성이 좋은 단편들도 있고 어떤 단편들은 고립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어디에 분포하는지를 알고 이 땅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들여다보면 그들의 생태에 대해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재밌는 사실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동물들이 얻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한 어느 땅을 이용할지 선택할 때 야생동물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야생에서 살아봤을 때의 경험을 토대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야생동물학 연구실에 오기 전에는 그 스칸디나비아의 북극여우 프로젝트에서 다년간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곳에서는 정말 북극여우들이 살고 있는 땅에 들어가서 직접 관찰을 하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습니다. 네, 그렇게 문명과 떨어져 있는 그 땅에 들어가 보니 정말 야생동물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낭 하나에 텐트와 식량 등의 의식주를 다 짊어지고 몇 날 며칠을 보호구역의 툰드라 지대를 걸어서 북극여우들의 서식처 앞에 이렇게 베이스 캠프를 치고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이렇게 한여름에 툰드라는 해가 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끝없이 펼쳐지는 지평선에서 멀리서 북극여우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새끼를 어떻게 키우는지 직접 관찰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네, 북극여우들은 이런 척박한 툰드라의 특성상 아무 땅에나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눈이 녹아도 물이 차지 않고 습하지 않고 영구 동토층이 아주 얕게 깔려있지 않은 깊게 팔 수 있는 땅들에 새끼를 키우는 은신처로 삼아 몇백 년 동안이나 대대손손 물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같은 땅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네, 저희는 북극여우들을 잡아서 또 이렇게 인식표, 잘 보면 인식표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달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유전자 샘플을 얻어서 누가 누구의 새끼인지 이런 그 가계도를 그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장 업무가 항상 수월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밤이 되면 여름이어도 영하 4도까지 떨어지기도 했고 반대로 너무 뜨거운 날도 있어서 텐트 속이 거의 사우나 같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뭐 초속 25m의 강풍이 불기도 했고 그리고 툰드라 아래 산림 지역에 사는 늑대나 곰 같은 친구들이 잠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날도 있었는데요. 뭐 바람 한 점 없이 좋은 날이면 꼭 어김없이 모기떼들이 구름처럼 몰려왔습니다. 네, 이건 제가 찍은 건 아니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진인데요. 네. 피를 빨 기회를 힘들게 얻은 이 모기들은 손쉬운 인간 연구자 먹이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무서웠던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였을까요? 예. 그게 바로 뭐였냐면 바로 비였습니다. 툰드라는 나무 한 그루 없기 때문에 비를 피할 곳이 없습니다. 오직 텐트 속밖에 없는데요. 혹시라도 이동 중에 비가 오면 젖지 않기 위해 레인코트, 팬츠 이런 성능 좋은 비싼 옷들을 입고 젖지 않기 위해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체온 유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젖으면 항상 건조하게 몸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독한 배고픔입니다. 네, 한정된 전투 식량을 메고 갔기 때문에 그 가루식품이나 이런 건조식품들에 의존하면서 살아야 했는데요. 혹시라도 이런 식량들이 떨어지거나 뭐 초콜릿이 떨어지기라도 할까봐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늘 계산하면서 아껴 먹어야 했고요. 너무 많이 먹는 친구가 있으면 조금 화가 났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그 북극여우를 잡을 때 시프트를 돌면서 누구는 뭐 3시간 간격으로 자고 이런 걸 했는데 그 같이 간 친구가 제 초콜릿을 다 먹어버려가지고 그 친구랑은 돌아올 때까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북극여우들도 사실 이런 식량 문제를 항상 고민을 하는데요. 아예 식량이 부족할 때, 먹이원이 부족할 때는 아예 새끼를 낳지 않습니다. 모든 북극의 동물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냥감이 많을 때는 땅에 파묻어가지고 저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저도 살아보니 도대체 이 야생동물들은, 북극여우들은 어떻게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 잘 살아가는지 정말 경외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네, 근데 여름도 이렇게 힘든데 겨울은 정말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저기는 눈에 땅을 파가지고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해고 북극여우를 관찰하는 저희의 모습입니다. 네, 배고픔과 추위, 이런 비바람을 이겨내고 자신과 새끼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북극여우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땅에서 먹이를 얻고 비나 혹한 기후로부터 피신할 자신들의 은신처를 지켜야 합니다. 포식자로부터 가족을 지켜내고 모기와 같은 귀찮고도 무서운 곤충들과도 싸워야 합니다. 결국 사람이나 야생동물이나 생존을 위해서는 단순하고도 생사와 직결되는 문제들을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 속에서 살면서 정말 다른 걱정은 하나도 없었는데 드는 생각은 오직 2개였습니다. 날씨와 먹을 거. 네. 물론 제 연구가 제일 중요하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결국 야생동물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런 땅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리고 그 땅을 잘 이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조금 다른 생태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놀라운 속도로 도시화가 되어가고 있고, 유엔에 따르면 오늘날 세계 인구의 절반이 도시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50년에는 3분의 2 가량이 도시에 살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미 인구의 90% 이상이 도심 지역에 살고 있어 도시가 팽창하고 있고 그 개발 속도가 아주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주요 이동 인프라 역시 급격히 개발되고 있는데요. 도로는 땅을 고립시키고 그리고 차는 새로운 야생동물의 포식자가 되었습니다. 네, 이곳은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는 경기 북부 및 서울 지역의 항공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땅은 대부분 도로와 도심지의 콘크리트로 여러 조각으로 잘라져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뿐 아니라 오늘날 대부분의 야생동물은 걱정거리가 하나 더 생긴 겁니다.
바로 인간과 인간이 만들어낸 이런 급변하는 환경입니다. 예, 이러한 서식처 단편화에 적응하지 못한 동물들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복합적인 다른 요인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한반도에 서식했던 호랑이, 표범, 늑대, 스라소니 등과 같은 대형 식용목들은 이미 절멸한 상태입니다. 또 대륙사슴이나 사양노루, 사냥과 같은 우제목들도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이거보다는 좀 작지만 담비나 세족제비, 고슴도치, 메토끼, 하늘다람쥐, 삭과 같은 중소포유류들도 단편화에는 잘 적응하기 힘들어 멸종위기에 혹은 멸종위기에 포함될 예정일 동물로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이런 도시 환경에서도 심심치 않게 보이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야생 포유류는 어떤 것들이 누가 있을까요? 너구리. 예, 맞습니다. 예, 많이 있겠지만 그중 대표적인 예가 제가 연구하는 너구리입니다. 이건 저희 카메라 트랩에 찍힌 너구리의 모습인데요. 너구리는 일부 섬지역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어디에나 분포합니다. 숲의 가장자리 종이라고도 불리기도 해 파편화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너구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또 얼마나 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호하는 서식처의 범위가 넓은 포유류에 대해서는 정확한 개체수나 밀도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너구리 관련 민원이 사실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구조 건수도 따라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충돌의 경우 너구리는 몇 위일까요? 2위, 3위? 야생동물의 경우는 너구리가 2위입니다. 고라니가 1등이고요. 그래서 너구리는 고라니 다음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야생동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또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야생동물 실태조사에 따르면 너구리 밀도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너구리들이 정말 어떻게 증감하고 있는지 아니면 도시개발로 인해 서식처를 잃은 너구리들이 인간과의 갈등을 좀 더 빚어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조사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너구리들이 도시 환경에서도 빈번히 보이며 인간과의 접점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너구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점점 도시에서 너구리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여기 사진에서 같이 중국의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서도 같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락다운 이후로 상하이에 너구리들이 증가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도시 녹지화가 진행되면서 너구리들이 도시 전역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럼 너구리들의 도시화, 너구리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라쿤이라고 불리는 미국 너구리나 싱가포르의 수달처럼 도시에서 오는 풍부한 자원과 환경 기후적 완충 효과 혹은 포식자로부터 해방감을 느끼면서 오히려 도시를 선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저희는 그런 것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너구리들이 어떻게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이 땅을 이용하는지, 이들이 앞으로 더 잘 적응하게 될런지, 이로 인해 인간과의 공존은 어떻게 될지. 그래서 저희는 DMZ 인근 지역인 연천, 파주에서부터 서울까지의 도시 구배에 따라 무인 센서 카메라를 이용해서 야생동물 모니터링을 하기 시작했고, 또 이 중에 너구리의 GPS 추적 연구를 통해 도시화에 따른 이들에게 나타나는 행동 변화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너구리들이 인간과의 공존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바꾼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실상 해외 사례를 보면 인간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도시 동물들은 조금 행동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 보고된 바 있는데요. 예를 들면 좀 더 사람을 피하기 위해 야행성이 강화된다던가 문제 해결 능력이 높아진다던가 지능이 높아진다거나 그리고 풍부한 먹이에 따라 우리 인간들처럼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보고된 바 있는데요. 과연 우리나라 너구리의 경우는 어떨까요? 저희는 아직 연구한 지 2년여 채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발견한 그런 연구 결과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예로 우리는 너구리들이 조금 잘리긴 했는데요. 너구리들이 길을 건너는 행동에서 인간 혹은 차량과 충돌을 피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너구리들은 사람이 활동하지 않는 시간이 새벽 1시부터 3시경 가장 빈번하게 도로를 건넜습니다. 또한 도로를 건널 때는 그렇지 않은 곳을 이동할 때보다 그 속도가 현저하게 빨랐습니다. 너구리들은 또 도로를 이용하는 것을 꼭 필요한 지역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것으로 보이며 도로를 웬만하면 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생태 통로가 있다면 단편화된 서식처 사이를 이동할 때는 그런 통로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너구리들은 이동할 때 배수로 같은 지하시설이나 데크 및 관목이 많은 지역 등을 이용해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너구리들은 사람이 영역이 주는 이점, 예를 들면 풍부한 먹이원 등에 주는 이점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너구리들이 주기적으로 이러한 손쉬운 먹이 장소를 기억해 즐겨 이용합니다. 특히나 도시 너구리를 보면 이러한 인위적 먹이원이 이들의 공간 이용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험난한 도로를 건너는 위험도 감수를 합니다. 요거는 저희가 추적 중인 너구리의 하루치 트랙인데요. 일산의 도로와 아파트 단지에 의해 고립된 땅에 사는 너구리들이 어떻게 공간을 사용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너구리들은 다양한 이유로 일시적으로는 주택 정원이나 데크 밑을 집으로 삼는 경우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주로 이렇게 잔존하는 산림의 단편을 주로 서식처로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빠른 속도로 도시 지역을 이용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들의 공간 이용 양상을 보면 역시나 산림 내부를 아주 빈번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산길이나 산책로, 도심지에서는 그 이용 강도가 매우 떨어지고 이동 속도는 반대로 매우 빨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일산의 한 도서관 뒤에서 잡힌 너구리입니다. 어때 보이시나요? 네, 이 도시 너구리는 다른 지역의 너구리에 비해 2배는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무려 8kg가 넘는 방실방실한 엉덩이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텐데요. 8kg가 보통 너구리들이 4kg인데 8kg 정도 되는 몸무게를 자랑했습니다. 저희가 잡았을 때 그리고 전혀 놀라거나 무서워하지 않는 그냥 강심장을 자랑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너무 뚱뚱해서 GPS를 채우는데 조금 고생을 했습니다. 저기 GPS가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4개월의 추적 후 살이 좀 빠졌던 건지 아니면은 요 뚱뚱한 몸을 고양이 밥을 훔쳐먹겠다고 그 관목 사이를 막 비집고 들어가다가 목이 끼었던 건지 아쉽게도 GPS가 그 고양이가 아기들을 키우는 장소 입구에 관목에 걸려서 빠져버렸습니다. 이 친구도 숲을 주요 서식처와 은신처로 사용했지만 밤마다 도시로 나와서 손쉬운 먹이원을 이용했고 이로 인해 아마 이렇게 살이 많이 찐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영리한 너구리들은 이미 스스로 인간에게 적응하며 인간이 주는 이익을 얻되 갈등을 줄이는 방법을 터득해 나아가고 나아가 인간과의 공존의 전략을 미리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도시의 땅이 너구리들에게 아주 적합한 서식 환경을 제공한다고 오해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도시화 구배에 따른 너구리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밀도가 높고 고립된 도심 공원에서 높은 질병 감염률을 발견했습니다. 이거는 개선충이라고 하는 피부 질환인데요. 너구리들을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적 중인 너구리가 중간에 이 질병에 걸리게 된 적도 있는데요. 이들에게 급격한 행동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산림에서 살던 애들도 도시를 더 많이 이용하게 됐고 인간에게 더 많은 의존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파편화가 많이 일어난 지역일수록 너구리들의 이동 반경이 넓어지는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도시에 잘 적응을 하긴 하지만 개체군의 건강을 위해서 또 차량 충돌 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연결된 땅이 필요해 보이며 음식물 쓰레기 등을 버리지 않는 등의 인간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인간과의 공존은 오늘날 야생동물에게는 피할 수 없는 생존을 위한 전략일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과 야생동물 간의 공존을 우리 인간만이 그 행위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많은 동물들이 자신의 생존을 문제로 인간과의 공존을 먼저 도모하고 있습니다. 인간 야생동물 공존은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큰 이슈인데요. 코어댑테이션, 상호 적응이라는 말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양보하고 또 서로에게 적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너구리뿐 아니라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동물 종들에게도 더 큰 관심이 필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인간이 아닌 그리고 반려동물만이 아닌 모든 야생동물에게도 우리가 관용과 애정의 마음이 커진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들이 사는 땅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생명다양성재단에서 야생 신탁을 진행 중인 공릉저수지의 모습인데요. 저희 연구지역 중 하나로 그 속에는 너구리, 오소리, 멧돼지, 고라니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조류와 양서파충류 곤충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산림, 저수지, 농경지, 세계문화유산인 파주 삼릉이 위치한 곳이기도 합니다. 공릉 저수지를 끝으로 북동쪽으로는 구릉과 큰 산림들이 서울 북부부터 경기 북부까지 파편화는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끝까지 이어져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희는 공릉 저수지에 무인 센서 카메라 여러 군데를 설치를 하였는데요. 그래서 동물상을 어떤 포유류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공릉 저수지 내에 소서식처의 동물들이 언제 어디서 빈번하게 출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개해드린 도시화 구배 연구의 일환으로 동물들이 도시화에 따라 어떻게 행동을 변화하는지, 종간 상호작용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전염병 출현 양상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릉저수지의 너구리와 오소리와 같은 동물들이 어떻게 이 땅을 이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GPS 추적 연구를 위해 포획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공릉저수지에서 찍힌 야생동물 그리고 포유류의 사진들입니다. 고라니가 보이고 멧돼지, 오소리, 너구리 등등이 보이는데요. 공릉저수지는 공릉저수지 이남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잘 관찰되지는 않는 멧돼지나 오소리도 종종 발견이 되며 또한 이들의 번식까지 확인된 바 있습니다. 고라니와 오소리가 공릉저수지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야생동물 중 하나고 너구리도 아주 빈번히 발견되곤 합니다. 저희가 GPS 추적 결과는 아직 공유해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다음 기회가 된다면 공릉저수지의 동물 이동 이야기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릉저수지의 일부가 야생동물만을 위한 땅이 된다면 또 동물들이 또 그곳을 어떻게 즐겨 이용하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들의 땅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너구리의 이야기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더 열심히 연구를 해서 흥미로운 결과를 가지고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